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나이가 먹었다면 먹었을 50대를 바라보는 한 아줌마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게 살아왔었어요. 대단한 직업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주변에 좋게 봐주는 사람도 많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폄하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답니다. 저한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누구보다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인 것 마냥 대하는 걸 보며 절망스럽기도 했었는데요. 그럴수록 더 지지 않고 더 열심히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다 보니 빛을 보는 날이 오는 거 있죠. 성공이라는 걸 젊을 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늦은 사이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져보면 가난한 축에 속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러면 삐뚤어지기 마련이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끈기 있게 사는 걸 배우며 살아왔어요. 아무리 못 산다 해도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지며 살곤 했었죠. 누구는 저에게 꿈속에 산다 하였지만 그런 꿈이라도 가진 제가 행복했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셨어요. 보통 식당이라 하면 적당하게 큰 음식점 같은 거 생각하시곤 하는데 저희는 60년 된 허름한 건물에서 간단하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팔며 살았었답니다. 지금이야 배달 음식이 워낙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찌개 종류는 배달도 다니지 않던 때였거든요. 동네 주민만 겨우 오가며 하루 벌어먹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 아르바이트생 하나 구하기도 까다로웠는데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아프신 날에는 대신 제가 나가 일하곤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식당 일 하는 게 누구보다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서빙이면 서빙, 음식이면 음식, 못하는 게 없어 엄마 아빠도 이젠 너 하나한테만 맡겨도 되겠다 우스갯소리를 하실 정도였죠.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을 하기보다는 두 분을 도와주며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고 그렇게 식당 운영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이젠 정말 전업으로 이걸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이 일에 매진을 하게 되었죠. 내가 어떻게 손길을 주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요리부터 시작해 맛있다는 인사를 해주시며 나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손님들 덕에 점점 음식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손님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나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맞아요? 저 여기 근처 대학교 다니거든요. 군대 다녀와서 이제 막 복학했는데 이런 식당도 있었네요.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 가게를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아, 어디 대학교인지 알아요. 자주 식사하러 오세요. 간간히 오는데 올 때마다 밝게 인사해 주시는 덕분에 기분 좋게 다녀갈 수가 있어서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네요. 그렇게 남편의 다가옴으로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을 뿐더러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하기에는 글렀다 생각하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원래 여자는 전업주부를 해야 하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꼬시는 거 있죠? 자기랑 결혼하면 되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자기가 끝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어찌나 큰 소리를 떵떵 치던지요. 사실 저는 그런 당당한 모습에 결혼해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이후에 5년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하잖아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저희 남편의 사업은 결국 큰 빚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 이대로 망하는가 싶었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자존심이었어요. 사업 실패에 대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리 술만 먹은 거 있죠?
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빌어먹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소주를 사러 이 앞에 마트에 갔는데 사장님이 나를 되게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보는 거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나한테 말도 못 걸 사람이었어. 당신이 요새 계속 술 취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보신 거를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건 아니야?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사업이 망해서? 당신도 그 마트 사장이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주정까지 부리는데 집안 경제가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 장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고기 반찬 먹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죠. 남편은 절망이 컸는지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신 제가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뭔들 해야겠다 싶었어요. 신문에 뜬 구인 광고를 다양하게 뒤져보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인원을 구한다는 공고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워낙 이 분야가 합격하기 어렵다 보니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워낙 부모님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그게 면접에서 경력 인정까지 받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한 지 3년 차 정도 되어갈 쯤에 갑자기 아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희 동서였는데요. 원래도 서로 살갑게 대화 나누는 사이는 아니다 보니 이직을 온 것도 몰랐던 거예요. 어? 동서 맞지?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나는 몰랐네. 어머 형님, 여기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저 이번에 이직했거든요. 병원 식당 일 하신다더니 이 병원인 줄은 몰랐네요. 동서는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의사 눈치도 보기 시작했는데요. 동서는 원래도 절 달가워하지 않았었거든요. 동서가 시집 오게 되었을 때 시동생이 상견례 하기 전에 우리끼리 넷이 술 한잔 하자 하길래 그 자리에 나가보았는데요. 사실 이 넷 중에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전업주부라는 거에 별다르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동서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꼽을 주었거든요. 그럼 형님 되시는 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전업주부로 있어요. 네? 전업주부요? 아니, 왜요? 어디 아프시거나 아기가 뭐 신생하거나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저와 남편이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자도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전업주부는 너무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직업 여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괜찮은 일인데요.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안 되려나? 저는 여태 부모님 식당 일 도와줬어가지고요. 따로 다시 취업할 곳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요? 전업주부가 꿈이었어요? 아니면 아주버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소리야. 죄송해요, 형수님. 얘가 좀 취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동생이 중간에 막아서긴 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동서를 보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저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당당하게 이런 일 했었다 하는 직업이라도 가져볼 걸. 대학교 문턱이라도 밟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 있죠. 문제는 이럴 때 남편이 옆에서 편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동서 편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거에 비하면 재수 씨는 능력이 참 좋아. 의사라고 했죠? 어디과 의사셔? 저요? 저 정형외과 공부했어요. 나중에 뻐근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예약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예약 타임 빼드릴게요. 이야, 재수 씨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얻네. 고마워요. 안 그래도 요즘 몸이 나만하질 않아서 말이지. 우리 집은 나 혼자 일하거든.
어쩜 저한테 결혼하자 했을 때에는 돈 같은 거 안 벌어도 된다 이야기하더니 무슨 저를 능력 없어 전업주부를 하는 사람 마냥 만드는 거예요. 모처럼의 자리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술 마셔서 이러는 거겠거니 그냥 넘어가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형님은 이해 못 하실걸요. 형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네요. 저는 사실 동서가 일방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난 곳에 부채질한다고 옆에서 오히려 남편이 더 호들갑을 떠니 동서가 하는 짓이 하나 둘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은 이미 무너지기 1초 전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한때는 성공적인 창업자라 주변에서 우러러보며 존경을 받던 남편이었는데요. 원래 그런 위치에 있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리니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요. 남편은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그마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곤 했었죠. 사춘기가 다시 온 사람처럼 굴곤 했었는데 그걸 받아주어야 하는 건 오로지 다 제 몫이었죠.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을 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나 옷 입은 게 이상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흘겨보고 가네. 무슨 소리야. 그냥 본 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저 사람이 나 보기를 이상하게 아래 위로 훑고 갔다니까. 빈티나 보이나 지금 옷?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둔한 거겠지. 뭘 알겠냐?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게. 이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돈 걱정하지 마라. 평생 돈 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지금은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일하기 싫어 안 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전업주부 시켜달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죠. 무엇보다 남편에게 생기게 된 가장 나쁜 버릇은 바로 남들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대신 내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을 하였으니 여러모로 힘드니까 저런 거겠거니 그냥 넘어가려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건 특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가장 잘 이해를 해주었었죠. 얘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집안의 돈도 네가 벌어온다며. 진수는 집안일 잘 도와주니?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실 남편이 돈을 잘 벌 적에 어머님 집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걸 사실 여태 갚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당장 정리하시긴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병원 식당에 나가서 일하는 돈을 조금 떼어드리고 남은 건 시동생이 메꾸어 주기로 했답니다. 원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흐른다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망했다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당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보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었다 했을 때 동서가 시집을 오게 되었던 거죠. 힘든 상황이어도 저는 새 식구가 된 동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얘도 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집에서 이곳으로 와 가족이 된 거니까 서로 의지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가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할 줄은 저도 몰랐었죠. 시간이 갈수록 저와 동서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었는데 그러다 크게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오랜만에 시어머님 생신이라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 중에 동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얘야, 이직 준비하고 있다면서 잘 되고 있니? 안 그래도 지금 병원하고는 잘 안 맞아서 조금 더 복지 혜택이랑 연봉이 잘 맞는 곳으로 옮겨보려 해요.
아직 여기저기 이야기 중이에요. 확정 난 건 아니고요. 너도 애쓰는구나. 어디든 잘 맞는 곳으로 가야 할 텐데. 도란도란 동서의 이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에이, 철수는 좋겠어. 의사 와이프를 다 만나고. 거긴 똑똑하고 안정적이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 그에 비하면 나는.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으니까? 왜 또 발끈해? 내가 무슨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어? 사실이긴 하잖아. 전업주부가 대체 뭘 할 줄 알겠어? 게다가 넌 고졸의 직업 하나 제대로 가진 적도 없잖아. 영 안정적이진 않지. 지금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해? 또 그런 걸로 유세 떤다. 여태까지 내가 벌어온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만 벌어오잖아. 그거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너무 서운하기만 했었어요. 결국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차올랐는데 그때 딱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형, 그 말은 좀 아니지 않아?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네 회사 망했을 때 니네 집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이러냐? 나 참, 내 아들이라지만 뚫린 입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근데 이 사이에 어이없이 남편 편 들어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동서였어요. 근데 아주버님 말 틀린 거 없으시잖아요. 형님이 적당한 직업만 있으셨다면 아주버님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 해서 집안이 휘청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 동서도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형님 탓이라는 게 아니라 형님의 지분도 좀 있다 이거죠. 제가 평소 동서를 보며 마음에 안 든다 싶었던 부분 중 하나가 동서는 자기가 되게 통찰력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되게 냉정하게 보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걸 필터를 거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자기는 상황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 하는데 눈치 없이 상황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남편은 오히려 동서가 같이 저에게 쏘아붙이니 아차 싶었나 봐요. 뒤늦게 갑자기 곤란하단 표정을 지으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난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라 해야 하나? 뭐 그런 뜻이었어. 나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뭐라 이야기하지를 말지. 온 가족 다 듣는 데에서 저에게 꼽이란 꼽은 다 줘놓고 나중에 쏙 빠지려 한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뭘 안다고 항상 저렇게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구는지 동서가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선 자기는 절대 할 말이 없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동서가 돈은 나름 잘 벌어온다 하지만 집안일은 완전 꽝이라 들었어요. 어지간히 친정에서 공주님으로 키운 건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동생이 간간히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어찌나 문제가 큰지는 이번 명절 때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따로 제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명절 음식을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일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만들거든요. 동서가 시집 온 후에 첫 명절 때 우리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어요. 동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아까 분명 산적해야 하니까 고기 재워놓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씻는 거야? 참, 그러면 마트에서 바로 사온 고기인데 그냥 드세요? 당연히 씻어 먹어야죠. 동서, 고기를 누가 물로 씻어? 씻으면 고기에서 나온 세균이 접시랑 다른 식재료랑 다 달라붙어. 그냥 써야지. 어머, 그래요? 모든 고기를 안 씻어요? 이거 정도야 모를 수 있다 쳐요. 쌀을 세제로 씻으려 한다거나 김치를 썰던 칼로 채소를 마저 썰려고 하는 걸 보며 기절 초풍을 할 뻔했어요.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지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시동생네 가면 재활용도 시동생이 하나하나 정리한다 하는데요. 플라스틱에 비닐 라벨을 떼고 있는데 동서가 와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일반 쓰레기에 몰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정리정돈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 결국 일주일에 한 번 가사 도우미가 와서 정리를 도와준다 해요. 시동생은 그런 모습에 항상 머리가 아프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의 반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무엇을 해도 자기가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오니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동서도 인간미가 넘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동서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도 여태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생각에 저도 쌓아왔던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어요. 살림살이도 잘 못하는 동서한테 직업에 대한 왈가왈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요? 제가 무슨 살림살이를 못해요. 내 말이 틀려? 일이 바쁜 거랑 별개로 집안일을 아예 할 줄 모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자취생도 알지 않을까? 쌀을 세제로 씻으면 안 된다는 건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형님이야말로 위생에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생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세탁기 청소를 안 해서 옷에서 내내 물냄새가 나게 하셨어? 오죽하면 도련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 청소야 전문가 시키면 되지. 하지만 원인도 모르는 건 살림을 못하는 거지. 안 그래? 저는 직업이라도 제대로 된 게 있죠. 형님은 살림살이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전업주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본데 주부가 전업이라는 거야. 난 동서가 할 줄 모르는 살림을 할 줄 아는 거고 동서는 내가 할 줄 모르는 일을 할 줄 아는 거지.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건데 꼭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며 다른 사람 일을 무시해야겠어?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며 파르르 떠는 거 있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동서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제가 또 그 뒤에 대고 한마디 했거든요. 동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시어머니 같은 어른이 있는데 그렇게 말도 없이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이건 살림도 일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기본 예절인 거고. 동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는데요. 그걸 보며 제가 한마디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정말 이런 건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동서는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엉망진창으로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동서에게 가서 사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인간은 끝까지 동서 편이구나 싶어 저도 서운한 마음에 냅다 소리를 질렀고 그날 정말 대판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서 먼저 사과해. 동서가 여태 일하고 공부하며 사느라 집안일 좀 못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대놓고 꼽을 주면 어떡해. 지금 내 앞에서 동서 편 드는 거야? 동서가 나 직업 없다고 무시한 건 괜찮고 내가 동서 살림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안 괜찮다고? 왜 또 그렇게 발끈해? 그냥 좋게 끝내라는 거지. 둘이 일하는 곳도 똑같다며.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말라는 소리지. 가만 보면 당신이 가장 문제야. 당신이 대놓고 거기서 나를 무시하니까 걔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잖아.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맞아? 원래는 네가 내 편을 들어줘야 맞는 거잖아.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남들 기술 쌓고 공부할 때 당신은 그냥 부모님 일 도와주며 살고 집에서 집안일 하며 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놀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은 돈 벌어오니까 앞으로 당신이 집안일 좀 해. 내가 다 아는 게 말이 돼? 내가 여태 돈 다 벌어줬는데 이제 좀 돈 벌어온다고 또 유세 떤다.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면 가서 동서같이 공부 잘하는 여자랑 살든가.
그런 여자 집안일 하나 못하는 여자랑 살지 뭐하러 나랑 살아? 이렇게 대판 싸우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서랑도 싸우고 남편이랑도 싸우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컨디션도 다운됐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 식당 실장님한테 자꾸 혼이 나는 거예요. 선미 씨,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저 괜찮은데 무슨 일이세요? 선미 씨 일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네. 잘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래,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웃으면서 밝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실장님이 화가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복장 검사를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선미 씨,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어떻게 하고 일한 거예요? 저요? 저 이 복장 그대로 근무했었는데요. 아니잖아요. 어제부터 자꾸 왜 그래요? 위생 불량으로 민원 들어왔어요. 컨디션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일에 지장 주면 저도 곤란해요. 이러시는데 저도 참 억울했었거든요. 나름 잘 일해보려 했었는데 그게 어디선가 티가 나나 싶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잔잔하게 혼이 나게 됐어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어 드리는데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지 않았다부터 시작해 제가 무슨 껌을 씹으며 일을 했다는 둥, 위생모자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 밥맛이 없다는 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 혼이 나다 보니까 저 역시 지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라도 일을 안 하면 집에 생활비가 없으니 그만두기도 참 뭐했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아예 일이 끝날 때쯤 실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사무실로 들어오라 하시기에 이렇게 잘리면 나는 또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선미 씨 잘못인 줄만 알고 계속 선미 씨한테만 뭐라고 했었는데 혹시 병원 의사나 간호사한테 밉보인 거 있어요? 제가요? 아니요. 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계속 같은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나도 처음에는 선미 씨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선미 씨 잘못인 줄 알았었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 민원을 넣는 거라. 아무튼 알겠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런 짓을 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싸우게 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식당에서 동서를 마주친 적이 없다 보니까 동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싹 다 동서가 한 짓이었더라고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무과에서 직접 내려와 저랑 상담 좀 해야겠다 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심해지게 되니 당연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상담이 약속된 날에 식당에 딱 동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있는 거야? 이러는데 그때 딱 알았어요. 여태까지 동서가 민원을 넣은 거구나. 아주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 거구나 하는 동서의 의도까지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터에서까지 사적인 감정을 끌고 오는 동서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지금? 어머, 들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 왜 아직도 있냐면서. 왜? 나 앞으로도 여기서 나갈 일 없을 건데 누가 먼저 나가나 해봐. 형님이 먼저 나가게 되실 텐데요. 뭘 믿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게 될 거라고? 내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만둘 일 없어 나는. 내가 나가게 만들 거예요. 계속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 민원 넣을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나가게 될걸? 동서는 원래도 약간 다혈질인 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긁으니까 딱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니 주변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상담하러 내려온 원무과 직원까지 듣게 된 거예요. 김민정 선생님? 선생님이 계속 민원을 넣으신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작 식당 직원 한 명 내보내려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성 민원 넣으신 거라고요? 저희랑 식당 실장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참.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과장님, 그게.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엄연한 갑질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나 참, 이제 막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셔야 되겠습니까? 결국 식당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원무과에서는 동서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실장님과 원무과에서 직접 이런 악성 민원이 이어졌으면 자기들이 제대로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제 탓만 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며 혹시나 동서의 징계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와 동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 가지고 징계까지 간다는 건 저도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끼리 징계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도 영 상도덕이 아닌 것 같았고요. 이미 식당에서 그렇게 대놓고 쪽팔림을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었기에 원무과에는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끼리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일터까지 온 것 같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충분히 이야기 드리니 그쪽에서도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이야기하시고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 후에 시동생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 안 그래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일이 좀 있으셨다면서요. 별로 큰일도 아닌데요, 뭐. 아니에요. 선처 안 해주셨으면 징계까지 가게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제가 감사해서 식사 대접 좀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별거 아닌데 참. 그래도 대접해 주신다 하니 사양은 안 할게요. 그렇게 시동생네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5명이 만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도 언제 이 소식을 듣게 되신 건지 저에게 연신 잘했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 가족 일은 우리들끼리 끝내야지. 병원에서도 일이 커졌으면 어찌할 뻔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다 형수님이 마음씨가 넓으시니까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에이, 큰일 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 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동서만큼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죠.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얼굴에 역력하게 보였어요. 안 그래도 자기보다 저를 밑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배려해 주어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식사 자리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옆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있죠? 저도 참 착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 그냥 제가 지고 들어가자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후론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어요. 하지만 동서는 점점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름 좋게 지내보려 노력하는 태도를 오히려 약점으로 보고 더 무례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이제 대놓고 병원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댁이야 몇 번 만나지 않기도 하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았지만 일터에선 저를 그렇게 무시한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아무래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과 같이 와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요. 얼마 전에는 같은 동료 의사랑 식당에서 밥을 받아가는데 저 다 들으라고 제 욕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네는 시댁이 다 돈도 잘 벌고 잘 산다면서요? 부럽다. 왜? 민정 선생님 집안도 괜찮잖아. 시댁 식구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남편도 아쉽지 않게 번다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집에 오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이 뒤집힌다니까요. 5점? 무슨 5점이 있는데? 그냥요. 병원 식당에서 밥이나 퍼주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같은 집안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 있죠? 이러면서 저를 대놓고 비하하곤 했었어요. 그 사람들도 끼리끼리라고 동서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키득키득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곤 했었거든요. 이제는 민원 같은 걸로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제 험담을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당할 줄도 몰랐죠. 학창 시절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디다 신고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 해서 그냥 넘기기에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형님 입장인데 똑같이 굴어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늘 똑같이 대하려 노력도 했었죠. 그렇게 일이 발생하게 된 그날 역시도 저는 평소와 같이 배식대를 지키면서 환자들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동서가 여태 저를 그렇게 대했어도 꾹 참고 다른 직원들 대하듯이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 제 마음도 알아줄 거라 기대도 했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점점 한계를 느끼는 중이었는데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도 못 담을 말을 하는 거 있죠? 바쁘는 천한년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너 같은 건 여기서 밥이나 퍼주고 조용히나 살아. 그러면서 저를 픽 비웃는데 동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수발을 드는 간호사까지 저를 힐끔 보며 비웃는 거예요. 진짜 그때 느껴지는 굴욕감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지 내가 더 이상 참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2판 4판이다 싶어 동서 식판을 앞으로 탁 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식판 나뒹구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는데요. 그러자마자 한 1초 정적이 흘렀다가 그때부턴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식당 내부가 소란스럽다 보니까 지나가시던 병원장님도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는데요. 병원장님이 원래도 잘 얼굴을 비추시지 않는 데다가 굉장히 호랑이 같으신 분이라는 건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상황을 보시자마자 바로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서 앞에 섰어요. 동서도 다른 분이 아니라 병원장님이 등장하게 된 거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말투로 상황을 회피하려 하더라고요. 아, 병원장님, 그냥 가족끼리 농담한 겁니다. 정말 별일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상황을 수습하려 해도 병원장님이 동서를 노려보는 눈빛을 흔들림 하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병원장님하고 이전에 한번 인연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병원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지만 딱 눈에 더 밟히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병원 식당이 무료가 아니라 식권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편이었거든요. 병원 밥이 물론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식권까지 구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식원에 따라 배식받는 메뉴 가짓수도 다른 편이었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가장 저렴한 식권을 가지고 오는 분은 유독 눈에 밟히곤 했었어요. 이거 하나 더 드세요. 많이 남았으니까 드셔도 돼요. 어머, 감사해요. 저 이거 정말 먹고 싶었던 건데. 그런 직원을 보며 요구르트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눈인사하며 싱긋 웃어주는 직원분도 몇몇 계시곤 했었어요. 병원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원 비용 등이 많이 나오는 환자분들은 가장 저렴한 식권을 쓰시곤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비싼 반찬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드리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직원을 제외하곤 환자는 금방 보였다가도 안 보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한 할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식당에 나타나셨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오실 때마다 말도 많이 걸어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늘 이 시간에 식사하러 오시네요. 저희 오늘 되게 맛있는 랍스터 다리 하나 남았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몰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지 맛있어요. 랍스터요? 이걸 나한테요? 제 식권 메뉴에는 랍스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몰래 드리는 거죠. 제가 환자분 드리려고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자, 얼른 드세요. 이런 것도 먹어줘야 원기 충전이 되시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아가씨. 저 멀리서 보니까 원래는 나물 반찬만 깨작거리시던 분이 랍스터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드신 후에 저에게 따로 와서 또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원래 환자식, 회복식, 직원식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할머니는 회복식 일반이었고 주로 비싼 찬이 나오는 건 회복식 VIP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회복용 식사다 보니 이렇게 할머니에겐 더 좋은 걸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일 한 것도 아닌데 연신 감사 인사도 해주시니 제가 오히려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잘 챙겨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늘 할머니를 볼 때마다 밝게 인사하며 혹시나 남는 과일이나 비싼 반찬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쟁여두고 드리곤 했었어요. 병원장님을 처음 마주한 날 역시 왕새우 튀김을 할머니를 위해 남겨놨었다가 배식 받으러 오실 때 제가 또 몰래 식판 위에 놔드렸는데요. 그때 병원장님이 나타나셨어요. 딱 봐도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명찰에 병원장이 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진짜 그때 큰일 났구나. 이거 다 들켜가지고 나 잘리는 건 아닌가 깨갱하고 있었죠. 안 그래도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병원장실로 부르셨거든요. 식사 시간 마무리되면 병원장실로 올라오세요. 식당 실장님에겐 제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나. 사실은 은밀하게 이 반찬을 챙겨주는 건 우리 식당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쉬쉬하는 중이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같이 입 다물어준 우리 식당 직원들이나 식당 실장님이 혼나시는 건 아닐까 별별 걱정이 다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걱정을 가진 채 병원장실로 향하게 되었었는데요. 뭐라고 변명하나 생각하는 와중에 오히려 병원장님이 오셨냐 하시면서 저를 손님 앉는 소파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된 이야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항상 챙겨드리는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병원장님의 엄마라 하셨거든요. 사실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가 따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세요. 지금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거고요. 어머머, 몰랐어요. 어쩐지 그래서 오래 계시는 거였군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듣다 보니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친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아는 지인분에게 맡기게 되며 여기까지 크게 되었다 하는데요. 그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친어머니 아래에서 자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커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중간중간 친어머니를 만나곤 했었는데 내키질 않으니 항상 퉁명스레 대했다 하는데요. 그러다 불과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친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려 했었는데 키워주신 어머니가 그래도 친아들이 병원장인데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시기에 자기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하는데요. 본인 병원에 있으면서도 미운 마음에 잘 챙기지 않게 되었다 해요. 그리고 병원의 다른 사람들도 말도 잘 안 하는 노인네니까 그냥 다 똑같은 환자 대하듯 대했다 해요. 그러다 우연히 식당을 지나가는데
친어머니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대요. 저와 이야기하는 걸 보셨던 거죠. 근데 속으로 딱 그 생각이 드셨대요. 자기 친어머니도 사람이고 저렇게 밝게 웃으실 수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구나 순간 깨닫게 되었대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환자를, 그것도 자기 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게 참 부끄러워졌었다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은 어머니와 이야기하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요. 어머, 그거 참 다행이네요. 되게 밝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일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딸기 한 팩 사서 가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보다 저희 엄마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주제 넘은 소리.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했던 일들도 병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아 참. 그리고 안 그래도 많은 칭찬 잘 듣고 있습니다. 힘든 직원들이나 환자분들을 뒤에서 잘 챙겨주신다고요. 에그머니나 아니에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VIP 식단 반찬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많은 분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어떤 분이시길래 싶어 가봤다가 저희 어머니께 늘 잘해드리는 모습을 보며 또 너무 감사드렸고요. 저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나눔을 베푸셨으니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병원에 불우한 직원과 환자를 위해 힘써 주세요. 오히려 반찬이 남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여러모로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장님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었어요. 그런 제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니 몸소 나서주신 것 같았는데요. 병원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서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이 병원에서 진정한 의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힐 시간에 내 눈에 안 보이는 환자가 있는지 아는지 둘러보지 못할 망정. 병원장님,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가볍게 다툰 겁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서가 변명을 하자 병원장이 정말 다 드러나는 듯 더 크게 소리쳤어요. 김민정 선생님 갑질 문제를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이전에 원무과에 악성 허위 민원 신고도 계속해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직원에 대한 모욕을 하며 다른 직원과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셨다는 거 제가 못 들었을 줄 아시죠? 지금 관련해 제기로 넘어온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사실 확인차 이 자리에 온 건데 바로 현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동서는 병원장님의 말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죠. 주변 직원뿐 아니라 환자들까지 모두 동서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었는데요. 병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 동서를 꾸짖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의사는 이 병원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정식 보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전히 침착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평온함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저 역시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 병원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동서 역시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듯 식당에서 빠져나갔답니다. 그렇게 정말 병원 내부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동서의 태도와 직업 윤리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지게 되었고 동서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냐 하시는데 저는 병원장님이 피해자 입장이기에 같이 징계사항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동서는 마지막까지도 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었어요. 그토록 경멸하던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했다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하지 못했었는데요.
동서는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었지만 이미 업계에는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그 사람? 자기 가족을 식당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미 징계까지 받은 의사라던데. 이미 입사 면접을 볼 때마다 과거 병원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때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결국 합격 통보는 안 온 지 오래라는 말을 시동생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사회에서만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도 동서의 위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형수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결국 자기 발목만 잡은 셈이잖아. 언제는 직업 여성 그렇게 운운하더니 이게 뭐야 지금은. 그렇게 자기 의사라고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 도대체 누가 널 존중하겠니? 남편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길래 남편에게는 제가 직접 사이다를 날려주었어요. 당신이 전업주부가 뭘 아냐. 동서가 훨씬 낫다며 날 무시했던 거 기억해?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때? 의사 동서 데려다가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고 회사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더니 결국 우리 집 지킨 건 나였고 날 도와준 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어. 이제라도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해 힘썼는지 좀 깨달아. 그리고 동서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죠. 사실은 제가 부러웠다 해요. 저는 이 직업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고 꿈을 이뤘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형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어요. 사실 동서는 결혼을 매우 늦게 한 편에 속했는데 그게 공부를 그만큼 오래 해 그런 거라 들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 역시 몹시 가난한 편이라고 하고요. 개천에 용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두 분이 동서를 의대생으로 만든 건데 사실 의사가 되는 길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시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며 내 의사 딸내미 포기할 수 없다고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의사를 이어나가게 된 거죠. 당연히 원하는 직업이 아니니 그만큼 일할 때도 부정적이었다 하는데요. 그러다 어떤 일을 해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제가 질투가 났대요. 사업이 망하고 병원 식당 일을 하게 되었다 했을 때도 환자와 직원들에게 웃으며 대하며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도 질투가 났다고 하고요. 동서의 행동은 잘못된 게 맞지만 정말 제가 싫어 그런 것도 아닌데다 나름 솔직하게 털어놓아 사과를 하기에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저는 식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병원장님의 제안으로 정직원의 길을 걷게 되었죠. 게다가 제 공로까지 인정을 하여 병원장님의 추천에 따라 구내 식당 총괄 관리자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살아가며 중요하다 싶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때 또다시 깨닫게 되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